흡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이게 설탕을 더 넣는다고 해서 많이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설탕 양은 마이너스 3도까지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 시기에 눈이 부풀 무렵에 요때가 우리가 비료 주는 적기가 제일 좋은 거예요. 뿌리도 같이 뻗으니까. 우리가 기비를 줄 때 눈이 부풀 때 눈이 부풀 때 이때 기비를 줄 때 토양 분석표를 제일 이용하면 좋으나 토양 분석표를 안 하고 할 때는 우리 가원에 질소가 많으냐 적으냐 그걸 분류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 좋은데 전년도에 도장지가 되게 많이 나면 그거는 비분이 좀 많은 걸로 여기도 됩니다. 후반기에. 근데 비료하고 과일 크기하고는 그래 똑같이 아니에요. 비료를 많이 줬다고 해서 과일이 큰 게 아니고 잎을 크는 동작을 안 해주면 도장지만 많이 나지 과실이 안 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가수원에 가보면 복숭아가 감이 포도가 도장지가 많이 안 나는데 과실만 크는 경우가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말은 봄수를 잘 키워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비료가 들어가 있어야 그 다음 동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비를 주는 건데 토양 분석 결과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과다되어 있으면 그 비료는 안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비료가 많은 걸 쓰게 되면 더 나빠지고 오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비를 쓸 때 그 고추 심는 거나 비슷하게 하면 돼요. 우리가 올 코팅 변온에 쓰는 겁니다. 올 코팅 비료는 요게 변온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2-77이 있어요. 한 번에 척족하는 비료가 요 비료하고 올코팅 비료 32-77가 변온에 심는 거 한 번에 척족 이게 있고 한 번에 척족 그 다음에 요소 비료를 밑비료를 100평당 한 포를 쓰는 게 좋아요. 요 비료 한 포, 요 비료 한 포.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식물이 봄에 갔을 때 잎이 깜실하고 크면 좋거든요. 근데 잎이 깜실하고 커야 되는데 그 동작이 안 해지면 병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이 비료를 줬다고 비료를 먹고 복숭아가 커지느냐, 사과가 커지느냐, 감이 커지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시험을 해보니까 그건 안 맞더라는 거죠. 제가 이 농법을 개발하기 전에 완전히 개발하기 전에 비료를 21다시 복합 비료를 그 감나무에 주당 5kg씩 줘가지고 한 2,000포를 끊어가 줘봤어요. 3만 평에. 그럼 우리 지역에서 창원에서 비료를 제일 많이 줬으니까 가을에 내가 단감이 제일 크다. 그 뻥을 쳤죠. 그 가을 되니까 감은 쬐끄만 하더라고. 이상하다. 왜 비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감이 쬐끄만 할까? 그래서 그때 저 머리로서 간단하게 했죠. 야, 요즘은 비료도 가짜로 만들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요소 비료를 내 나무에다 한 포를 주고 2,000포를 주면 감이 가을 되면 요따면 크게 나올까 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뻥을 쳐요. 올해는 내가 1등이다. 감농사. 내가 비료를 갖다가 2,000포를 끊어가 요소 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주고 나면 1등이다. 겨울에 시기 타이밍은 첫 비 오기 전에 땅이 부풀었을 때 비료를 딱 준 거죠. 녹아 들어가라고.
정확하게 그 타이밍을 찾아가. 삽질하는 것보다 땅이 비료가 더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에 딱 좋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계산상 맞아졌어. 근데 가을에 가는 게 역시나 감은 쬐끄만해요. 도장지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연구해가지고 찾은 게 이제 연면시비가 나와요. 그 책자에 보면 3페이지인가 나올 거예요, 그림이. 영양제 친다는 거는 영양제 장사를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영양제를 개발해가 팔기 전에 식물을 움직이는 4대 공식부터 개발해 학문화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봄에 목매시비는 눈을 크게 만들고, 그 다음에 키위는 비료는 그 시기에 주는 게 좋고, 유실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비료를 주면서 밭갈이, 그 땅을 세세랭이 쫓든지 로타리를 치든지 뒤집어주면 좋다. 토양 뒤집기. 어려운 것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걸 안 하니까 물리성이 안 좋아가지고 비료가 땅에 흡착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은 분도 텃밭에 고추를 심으면 비료 뿌리고 퇴비 뿌리고 작년에 두둑이 심는 사람이 없어. 어쩌든지 DB가 심어. 경험으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수원에는 우리가 그 1960년대 위에 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안 해도 되더라 하면서 가수원의 땅을 안 뒤집어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료를 써보니까 물리성이 떨어져서 비료가 엄청나게 사용이 많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점적으로 비료를 주니까 비료를 녹여가지고 30분씩 계속 줘버리면 비료가 없어져 버려요. 계속 내려가 버려요. 5분 주고 10분 이상은 30분 쉬어야 돼요. 그러면 오래 가다가 물이 옆으로 퍼져요. 근데 30분 이상 물을 주면서 비료를 준다. 점적으로. 그건 비료가 다 도망가 버려요. 물에 중력이 있어가지고 저것끼리 잡고 집어 당기면서 가버려요. 물은 물끼리 달라붙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밑에 있는 위에 있는 물을 집어 당겨요. 지 가는 길을 데려가버려요. 그 뿌리 없는 쪽으로 도망을. 근데 땅이 우리가 점질이 되는 땅이 딱딱하게 맞춰있는 땅은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거는 계속 비료가 내려가 밑에서 멈춰 있는데, 그렇지 않는 땅들은 다 도망가요. 그래서 땅을 뒤집어 가지고 거기다 뿌려주면 물리성이 좋아서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봄에 준비됐으면 이제 잎이 나면 연면시비, 요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실전입니다. 연면시비는 요 잎에서 여기에 과실이 달려있다. 복숭아가 감이 달려있건 복숭아가 달려있건 포도가 달려있건 이 뿌리에서 여기에 잔뿌리가 일어날 건데, 잔뿌리, 이 잔뿌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 요 잎에 그 잎의 두께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께에서 영향이 내려서 잔뿌리 먹이 살려요. 그 잔뿌리는 뭐합니까? 우리가 큰 것만 보겠습니다. 작은 건 두고, 잔뿌리에 여기에서 내려온 잎 두께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내려가요. 탄수화물은 뭡니까? 설탕. 설탕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잔뿌리에서 설탕을 먹고 사는 미생물한테 잎에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고 그 영양 힘에 의해서 뿌리에서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잔뿌리에서 소화시킨 영양소는 뭐냐? 질소를 소화시켜서 질소, 탄수화물을 소화시켜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단백질. 자, 요 단백질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돌아온 곳으로 가요. 그러면 도장기 하기 전에 연면실에서 잎이 두꺼우면 두꺼운 쪽으로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냐? 요놈이 내려올 때 나무 껍질 밑에 오래 살을 찍어놓고 내려왔거든요. 내려오면서 살을 찍어요. 옛날에 우리가 송고기 끄는 거죠. 산에 소나무 송고. 그게 보면 밑에까지하고 위에까지가 맛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송고기 먹을 때는 위에 붉은 놈 탁 잘라가지고 고놈 껍질 까가지고 소나무 송고 먹었지, 밑에 가지가 길고 좋다고 그거 잘라서 먹어요. 그 원인은 잎에서 많이 내려온 것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거죠. 생산한 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영양소가 다시 잎으로 이리 갈 거예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나무 껍질 밑에, 요 껍질 밑에 요 놈이 내려오면서 살을 찌워놨어요. 그럼 출발한 곳으로 찾아가는 길을 요 놈이 만들어야 돼. 내려오면서. 그러면 우리가 초기 연면 시대에서 각 부위에 있는 잎을 두껍게 만들어주면 가지가 가늘어도 그 영양소는 자기만큼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 연면 시대하고 꾸준하게 연면 시대 안 한 농장인들은 과일 크기가 위하고 아래가 차이가 많이 나요. 아래 것은 작고 위에 것은 크고, 위에 것은 꼭지가 들리가 복숭아가 빠지고, 밑에 거는 늦게 뒀다가 맛이 없어가지고 안 따고 버리죠. 근데 황금을 넣고 있는 거는 연면시비가 제대로 하면 한 물에 다 있고 동시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 가지도 영양을 생산해서 뿌리를 꾸준하게 주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양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작 속에서 여기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여기 가서 물방울이 맺힐 수가 있어요. 물방울을 맺힌다. 이래. 여기에 맺힌, 아침에 맺힌 물방울은 1앱. 이래. 요 놈에 의해서 다 죽어요. 포도가 화진이 됐다 그러죠. 그 화진이 아니에요. 포도 꽃필 때 비료가 잎 두께가 얇아서 잎 속에 설탕물이 닿아서 뿌리에 있는 양수분을 가져갔는데 조금 먹다가 못 먹고 싱거워질 것 같으니까, 당도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당도가 떨어지면 뿌리가 설탕해요. 그래서 잎의 당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물방울 뱉어버려요. 비가 오고 난 뒤에라든지 우리가 물을 주고 난 뒤에 뱉어버려요. 그래서 요 물방울은 아미노산 단백질이니까 요 물방울이 포도 꽃 피고 난 다음에 포도 그 자그마한 꼭지에 떨어지면 그 꼭지에 잿빛 곰팡이가 녹아서 싹 녹아버려요. 그러면 요 물방울이 줄줄이 맺혀갖고 이파리가 가지에 달라붙으면 그 가지가 사과 화상병이 돼요. 그런데 균의 종류일 뿐이지 원천에 출발한 영양원소는 아미노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사과 화상병은 병이 아니다. 그 가지만 잘라내면 돼요. 그걸 갖다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지고 사과 과수원을 갈아엎은 그 무지한 집단들이 잘못하는 행동이에요. 국가의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고 피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을 맺히면 우리는
복숭아, 포도, 감,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린다. 전일 낮에 먹었던 영양소가 탄수화물, 질소분을 소화시킨 아미노산 소화시킨 영양소가 잎으로 가서 잎에서 광합성에서 설탕물을 만들어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설탕물 농도가 낮으니까 저녁에 기공을 닫아버린단 말이에요. 기공을 닫고 난 뒤에 영양소를 가져오니까 쬐끔 먹다가 더 이상 못 먹어요. 뱉어버려요. 그럼 토해내는 거죠. 토해내는 순간에 이 물방울 속에서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됐어요. 여기에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거의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에서는 다 피해를 줍니다. 복숭나무가 8월달, 9월달 돼서 크다가 비 오고 난 뒤에 한참 비가 오니까 막 시들시들 말라 죽는 거 있죠.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8월, 9월달에 복숭나무 큰 놈들 죽어버려요. 왜 그러냐? 일행이 맺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 씻어줘야 돼요. 비가 와서 씻어주든지 내가 씻어주든지 요걸 세척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척을 안 하니까 요 놈이 요렇게 타고 여기 나무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무 죽어버려요. 누구 때문에? 곰팡이 균 때문에. 이 종류가 달라요. 곰팡이 균의 종류가 다른 거죠.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한 줄기씩 말라 죽는다. 왜 죽겠어요? 역병 샀고. 그 병도 아니에요.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죽는다. 그것도 병이 아니거든요. 누구 때문에? 요놈이 이파리에 물방울이 며칠을 타고 내려온 거예요. 인삼이 알록병이 생긴다. 죽는다. 그것도 병 아니에요. 요소 때문에 되거든요. 그 요소가 보약인데 요소를 줘놓고 미생물을 줘가 요소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사 또 망하겠죠. 그게 우리가 농사 짓는 이 작물을 재배하는 걸 가짜로 가르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가짜로. 진짜 좋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을 줄여서 되거든요.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약 쓰는 것들을 보면 거의 대다수가 잿빛곰팡이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잿빛곰팡이약. 그 잿빛곰팡이약은 어디 때문에 생기느냐? 이파리에서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릴 때 일액 속에 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이 생겨요. 근데 이 아미노산 단백질 다 나쁜 놈이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게 만든 게 또 있어요. 산에 송이버섯을 만들었어요. 요 놈이. 소나무에서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릴 때 아미노산 단백질이 물이 떨어졌다. 그 물은 솔잎에 가서 곰팡이가 펴서 송이버섯 균이 그걸 먹고 피어나면 송이버섯이 되죠. 근데 원리만 잘 알면 우리는 활용할 범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산골짜기에서 송이버섯 하고 싶다. 그러면 요소비를 좀 많이 사다 놓고 송이버섯 나무 밑에 가서 송이버섯 난 그 밑에 흙 근사제 그걸 좀 많이 갖다가 톱밥하고 섞어가지고 설탕 좀 섞어가지고 비 오는 날 산에 가서 뿌리면 되겠죠. 우리 소나무밭에 뿌려놓고 그때부터 우리 소나무밭에다가 요소비를 좀 자주 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나무가 조금 먹다가 배가 고파서 눈물을 자꾸 흘려요. 그럼 그 눈물 속에 나온 게 뭐냐? 아미노 단백질이에요. 그럼 균사체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송이버섯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름에 가보면 땅콩이 이파리가 요래도 많이 있잖아요. 땅콩이 요래 오목하게 아니고 요놈은 땅콩이 뿌리에서 혹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질소를 만들어 먹어요. 땅콩, 콩, 콩가식물들이. 그래서 요놈은 질소를 만들어 먹어도
지가 먹는 양이 부족하거든요. 그 배가 고파서 그렇게 질소로 만들어 먹어도 일액을 많이 내게. 일액을 만들어서 자꾸 떨어지면 그 옆에 확 뽀얀 곰팡이가 피어요. 뽀얀 곰팡이가 피면서 요 곰팡이도 피고 또 잿빛 곰팡이 종류가 피어가지고 식물이 죽어요. 그리고 잔디도 요소비를 조금 잘 죽어요. 그래서 배가 고픈 양으로 주면 장애가 일어나고 배가 부른 양으로 주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요소비를 줬는데 너무나 적게 줘가지고 그 뒤에 배가 고파서 장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잎이 두께가 두꺼워져서 요 물방울이 안 맺힐 만큼, 일액이 안 맺을 만큼 잎을 살을 쪄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데 그 비료량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봄에 가보면 잎이 큰 잎은 이렇게 오므리가 커요. 잎이 작아지는 잎은 나오자마자 바로 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를 해줘서 잎을 키우고 일액을 안 맺을 정도로 자주 해주면 더 좋은데, 봄비가 오는 순간에 잎 속에 영양만큼 성장을 해버려요. 식물이 성장을 하고 나면 잎 속에 영양이 없기 때문에 또 일액을 맺어요. 그 봄에는 연면 시비를 자주 안 하면 잿빛 곰팡이가 필이 오게 되죠. 잎 두께 양만큼 비를 맞으면 성장해버려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연면시비에서 살을 찌우지 않으면 한 3일 되면 잎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데 영양이 없다. 근데 잎 스스로 판단을 보면 잎 혼자서 낱장 잎 한 장 한 장 다르게 생겨나요. 이파리 가지 하나에 그 이파리 한 장만 살을 찌우면 한 장이 따로 생겨요. 식물은 가지마다 생식과 성장을 기능을 가졌기 때문에 굵은 가지라고 해서 영양을 무진장 가져와서 쓰진 않아요. 무진장. 그런데 그 영양소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사용하려면 봄에 연면시비를 자리해서 잎을 두껍게 해야만 되는데, 이 잎이 두꺼워지면 그 옆에 달라붙어 있는 과실이 세포량이 늘어나요. 과실이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봄에 잎 테두리에 일액을 맺으면 안 좋다. 그 비료가 부족하면 우리가 복숭아 소꼬마로 가면 복숭아 이파리가 요 조그만 데도 노랑노랑해 떨어지죠. 그런 거 안 보시는가요? 보시죠.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건. 요 조그마한 이파리들이 봄에 생긴 게 있잖아요. 복숭아 딸 때까지 탱탱하게 붙어 있어요. 그 딸때에서 좀 떨어지는 건 괜찮아요. 그때는 워낙 영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 잎이, 조그마한 잎이 복숭아 딸 때 떨어진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에 부분에 잎 두께가 얇아서 세포량이 적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잎의 크기, 잎의 두께가 여기에서 세포량을 결정하거든요. 요 부분에서 요런 일이 벌어져요. 잎의 두께가. 초기 잎 두께가 꽃핀 뒤에 20일, 꽃이 피고 난 뒤에 20일 정도가 세포량이 아주 늘어나는데, 그 시기에 우리가 잎 두께가 얇으면 세포량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기에 잎을 두껍게 해서 일액을 안 맺어야만이 잿빛 곰팡이가 안 생겨요. 균이. 그 잿빛 곰팡이는 균이 그 식물을 침투해서 식물 껍질 속이나 어떤 부위를 흘러가는 영양소를 먹어치워요. 그 병들이 무름병, 시드름병, 잘록병 뭐 이름이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뭐 고추가 말라 죽었는데 잘라가지고 흰물이 나오면 청고병, 흰물이 안 나오면 역병. 그거 다 뻥이에요.
1액을 안 내주면 병이 안 생기는데. 그래서 시비량에 따라서 우리가 1액을 맺고 안 맺고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갔을 때 아침에 약을 치면 좋은 장점이, 영양제를 치면 좋은 장점이 여기 물방울 맺힌 1액을 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 시간이 9시, 10시 넘어가서 약을 살포하면 기공으로 들어간 영양제나 약 때문에 잎이 마르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에. 그래서 오후에 약을 살포하면 요 1액은 또 씻어내지 않은, 못 씻어내는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1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은 물에 의해서 잘 녹아 없어져요. 오후에 살포해도 괜찮아요. 오후에 서너 시대에서 살포하면 거의 약해가 다 많이 일어납니다. 오전에 살포하는 게 약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전에 9시, 10시 햇살이 비추기 전에 약을 쓰는 원인은 낮 온도가 올라가면 기류가 생기거든요. 산그늘 속에서는 온도가 낮고 햇볕 받는 속에서는 온도가 팽창합니다. 그 공기가. 그럼 팽창하면 공기층이 차가운 쪽으로 뜨신 게 이동하면서 바람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아침에 그 방제 작업을 하면 약이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고, 날아가는 것도 잘 보이고, 그리고 바람이 안 부니까 우리가 살포하기 좋으니까 쓰거든요. 근데 아침에 10시 정도 돼가서 햇살이 온도가 올라가면 양날, 음날 온도가 달라요. 그러면 공기 팽창에서 기류가 생기는 거죠. 바람이 분다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 일찍 살포하는 거는 우리가 약을 편하게 살포한 거지, 그 농도에 살포하면 이파리에 겔로 현상이나 물이 있기 때문에 영양제나 약이 옅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묽어진다. 그래서 오후에 살포하는 거는 저녁 이슬이나 그때 마르면서 흡수되면 농도를 더 많이 먹는다. 그리고 방제가 더 잘 된다. 그런 효과가 있고, 그 황금알롱고에서 판매하는 골드그린의 칼라 속에서는 산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지하수나 일반 물을 썼을 때 pH가 7점대가 넘는 물을 5점대에서 6점대로 낮춰주기 때문에 약 방제 효과가 늘어납니다. 지금 농약들이 산성약제들이 많거든요. 그 산성약제들은 pH가 낮아요. 5점대 정도에서 6점대 정도 돼야만이 그 약이 중화가 안 되는 거지. 그 산성약을 알칼리 우리가 물이 7점대가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물에다가 해석하면 농약이 중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약을 칠 때는 물의 pH도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슬이 있을 때 치는 거는 방제 효과나 영양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 그 아침에 시원해서 살포하기 좋은 장점이 있는데 그 속에서 11시나 이래 넘어갔을 때 10시 넘어갔을 때 살포하면 기공으로 흡수돼서 약해도 발생한다는 거죠. 근데 오후에는 어느 정도 식물들이 안정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 장애가 좀 덜합니다. 약을 살포해 보면. 그리고 우리가 그 연매실의 중요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잎을 두껍게 만들어줘야만이 영양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이 만들어진다. 내려가면서 다시 오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살을 찌워간다. 그리고 작년에 있던 이 가지 속에 나이테는 올해는 여기에서 검붉은 진액으로 막아서 영향을 못 얻게 해요. 그리고 올해 잎에서 내려가면서 요 층을 다시 만들어요. 그럼 올해 봄에 연면심이 한 만큼 요 층이 만들어져요. 내려가면서. 내려오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는 공급을 안 해주는 원칙이 있어요. 적게 내려오면 작게 공급을 하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면시배를 하면 황금알롱고에서는
안에 있는 속 과일도 동일하게 크고 아래쪽에 있는 과실이 처진 가지에도 과일 크기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면 시비를 하고 과실을 키우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과실이 이 복숭아가 구슬 크기, 그게 매출이 알보다 작을 때 우리 구슬 이때부터 털복숭, 털복숭아는 설탕을 사용하지 마라. 설탕을 쓰면 털 속에 설탕이 들어서 검은 곰팡이가 펴요. 근데 그 곰팡이는 식물에 썩히거나 식물을 녹여 먹진 않아요. 그런데 빵에 피는 곰팡이 펴요. 매주에 피는 까만 곰팡이 있죠. 그는 피가지고 그 복숭아가 약간 그 때가 끼가지고 추집어지 산다는. 그래서 봉지 싸고는 사용해야 된다. 봉지 싸고 난 다음에 봉지를 꼭꼭 묶어가지고 설탕이 안 배들어가게 해야 되고 일액이 빼이 들어가면 안 돼요. 복숭아 그 털이 곰팡이가 핀다는 거지, 설탕 곰팡이. 그래서 방법은 그렇고 복숭아를 갖다가 우리가 봉지를 쌌는데 이 봉지 싼 복숭아가 꼭지가 맞은 걸 보시는 분 있을 거예요. 이 꼭지가 봉지 싸는데 봉지 싼 자리에 요 자리 녹아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 일액 물방울이 들어가면 요 자리에 녹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 과일하고 요 자리에. 그리고 봉지 안 산 거 돌복숭 같은 거 보면 요 윗자리에 까맣하게 점이 생기고 복숭아 쪼개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비료를 적게져서 일액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균이 발생한 거예요. 아미노산 단백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꼭지가 포도 꼭지도 봉다리 싸는데 녹은 게 있고 꼭지가 그 다음에 복숭아 꼭지도 여기 봉지 싸는데 녹은 게 있고 배, 사과 이 봉지 싼 것들이 요 부분에 노랗게 녹아가지고 영양을 못 받아 공급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일액에서 흘러난 거예요. 그 일액이 맺으면 그 일액 물방울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 그거는 비료를 적게 줘서 생일이에요. 비료를 적게 줘서 그렇다. 그래서 비료를 적게 주면 병이 많이 생겨요. 비료 양이 부족하면. 그래서 복숭아, 털복숭아는 그 복숭아 알 크기가 구슬 마트인데 우리 손가락 새끼 손가락 한 마디보다 크고 뭐 두 번째 손가락 한 마디만 요 정도부터는 설탕을 안 생기네. 그때도 설탕 세게 치면 들어가요. 침투제 써가지고 들어가면. 그 침투제는 안 쓰면 안 들어가니까 복숭아 털이 어릴 때는 많이 빼곡히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과일이 크면서 잎의 색깔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잎의 색깔. 엽색이 잎이 잘못돼버렸네. 아쉽거든요. 이 복숭아 잎이 안에 여기 심줄이 있어요. 이렇게. 이 심줄 끝마다 여기 비료가 붙어서 물방울 맺혀 일액이. 이게 오므려지면 비료가 부족해서 오므려지는 거예요.
오므리지면 안으로 오므려지면 질소부족. 그 다음에 그 오므린다 소리는 앞에 두께가 얕다 소리거든요. 그리고 일액을 맺어도 일액이 생겨도 요것도 마찬가지 질소 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일액은 비가 많이 오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비가 많이 와버리면 갑자기 비가 오면 먹은 낮 잎에 있는 것 영양은 다 뿌리로 가버리고 잎이 얇아져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잎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복구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일액을 안 뱉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잎의 힘줄 연맥 요구는 안에 있는 요구는 요 부분 연맥 힘줄이 노란 거는 가리입니다. 힘줄이 연맥이 노란색이면 가리 성분이 충분하다 소리입니다. 그런데 잎이 진녹색이면 질소가 많다는 거. 잎이 진녹색에 힘줄이 노라면 대박이에요. 진녹색에 힘줄이 노라면 잎이 두껍고 살이 뼈가 펴져 있으면 동작이 빨라져요. 과실이 빨리 깔 수도 있고 열과 발생도 안 하고 비가 와도 장애 없이 계속 비가 안 와도 계속 커요. 그런데 여기 반대로 됐다. 잎 두께가 약간 오므려지고 힘줄이 노랗고 일액을 내리면 가리가 많거든요. 질소는 부족하고. 그러면 복숭아가 색이 먼저 나요. 색이 먼저 도는 거는 도로 늦게 따요. 비료가 부족해서 안 있겠죠. 그래서 이 파리 한 장을 보고도 앞으로 우리가 복숭아가 크는 과정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포도 샤인마스켓 같은 경우에는 기술센터에 가서 미생물을 갖다 한번 주고 나면 한 방에 좋아져요. 그거는 미생물이 우리가 토양 미생물이 우리가 사용하면 토양에 주면 토양에 와서 뭘 먹겠습니까? 유기물하고 무기물. 그럼 유기물에 속하는 건 우리가 그 퇴비라든지 이런 부산물이 되겠죠. 그거를 먹으려고 질소물을 같이 먹어버려요. 그러면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도 먹어버려요. 건강 미생물이 먹어야 될 밥을 갖다가 우리가 갖다 줬던 미생물을 먹어버려요. 그러면 식물들이 갑자기 배가 고파서 노랑하게 되고 엄청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 토양에 쓸 때는 필히 목적을 정확히 결정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해가 되는 경우가 미생물이 보약이 될 때도 있고 해가 될 때도 있다. 그래서 미생물은 어떤 균이냐 어떻게 목적을 두고 해야 된다. 그건 꼭 두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퇴비를 갖다가 완전히 부숙되지 않는 거, 그 퇴비를 줘버려도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있는 질소분은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이동도 빠르고 달라붙을 데가 없어가지고 줘도 잘 안 달라붙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한 플러스 전극들은 비료가 많아요. 이 플러스 전극을 띈 거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는 플러스 전극이 되어 있어요. 근데 토양에 한번 결합되어 있으면 몇 년이 가도 다 있어요. 그 나무가 청태가 끼인 나무들은 인산가리 과다가 많더라는 거죠. 나무 밑둥에 보면 시퍼렇게 청태 끼죠. 그래서 그런 가원들은 몇 년간 청태 안 낄 때까지
요소만 주면 돼요. 요소 비료만. 근데 복숭아가 그 비가 오면 물로 빠지는 거 있잖아요. 비가 오면 흘러버리는 거. 그거는 우리가 그 요비를 많이 줬어요. 요놈은요. 요놈은 비료를 많이 줘가지고 더위를 타가지고 질소가 없어가지고 더위를 타가지고 작물이 잘못되는 거예요. 더웠어. 그럼 더위를 탄다 소리는 잎 두께가 얇고 수분이 없다 소리거든요. 수분이 없으면 과실 속에 수분과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더위를 타서 과실이 세포가 경화가 돼요. 세포가 경화가 되면 복숭아가 색깔이 약간 빨갛게 나고 감이 빨간색이 나고 포도도 색이 나고 안 자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경화돼 가지고 흙이 비대시키면 쪼개져요. 꼭지가 빠져버리고 그 복숭아가 뒤에 대가리 물러지고 그 요소 주면 복숭아가 색깔 좋고 저장력 좋고 맛있고 당도 좋고 보고력 좋고 다 좋아지는데 이놈의 복숭아를 갖다가 여름에 더운데 우리 복숭아 익을 때 야들이 뭐 좀 먹고 살아라. 맛있는 복숭아 따자. NK비를 줘버리거든요. NK비를 줬다면 이 복숭아를 좋은 복숭아 딸 수가 없다. 내가 복숭아를 더워서 일하지 말았고 시켰거든. 그 우리 복숭아에 NK비를 이때 줬죠. 복숭아 좀 커갖고 저 메추리 알만 좀 더 크면 NK비로 갖다 주자. 갖다 주는 순간에 내 돈 날아간다 하늘로. 복숭아한테 일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복숭아가 당연히 일 안 하겠죠. 그래서 비료는 플러스 정도의 비료고 마이너스 정도의 비료는 질소. 그럼 질소는 그 저온, 얘는 저온. 요놈들은 고온, 가리는 고온. 그래서 요놈들이 고온성 비료를 우리가 많이 쓰게 되면 과실이 더워서 안 큰다. 그래서 이게 저 황금알로 제가 이거 개발하고 나서 이게 하나하나 추주가 푸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한 개 고쳐놓고 놓으면 한 개 또 제가 몰랐던 게 또 튀어나오고 해가지고 이걸 제대로 다 고쳐놓으려니까 이거 얼마만큼 해야 될지 아직 저도 끝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요소비를 준 복숭아가 훨씬 당도가 있고 보그력도 좋고 물러지지 않는다. 복숭아 따놓고 우리 차 트럭에 앞에 그 밑에 그 발 있는 데 있죠. 그늘에 거기 일주일을 싣고 다니도 복숭아가 말라서 말라지 안 물러져요. 우리가 복숭아가 물러지는 거는 뭐가 많아서 그래? 고온성 비료가 많아서 그래. 가리 성분이 많아서 복숭아가 물러져요. 그 저온성 비료가 많으면 안 물러져요. 그 공기에 저온성 비료 있어야 되죠. 고온성에. 근데 고온성에 고온성 비료 줘서 그렇다. 그래서 또 비료를 보면 우리가 그 21-17 비료를 주면 우리는 질소가 많다. 요거는 질소가 적어서 사용하면 안 되는 비료. 요놈이 암모니아 가스가 30% 없어지면 14.7이에요. 그러면 14.7의 비료와 17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료는 우리가 나쁘다는 게 증명이 되는데 명품 300이라는 비료는 30-10의 8이거든요. 이 비료를 쓰는 것 같으면 여기 가스가 빠지면 얼마가 남냐면 21%가 남아요. 그럼 21-10의 8이 되니까 이거는 해가 적어요.
조금 덜해요. 그래서 음달에는 요 비를 써도 괜찮아요. 양달에는 요소 써야 되고, 양달에는 더위를 더 많이 타니까 요소를 먹어야 되고, 음달에는 요거 써도 오후 한 3시에서 산거들이 오면 요거 써도 복숭아가 잘 크고 괜찮아요. 양달 음달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지금 비료가 어떤 게 있냐면 NK 비료가 30-0-12짜리가 있어요. 요거는 NK 비료가 줘도 괜찮아요. 요것도 은달이 줘야 돼. 양달이는 한번 주면 안 되고. 요 비료는 한 포로 가는 NK 비료인데, 요거는 21% 질소를 가지고 12%의 가리를 가진 거예요. 가리는 인산 가리 이것들은 원소 그대로 있어요. 얘들은 결합하는 과정에서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포로 가는 NK를 썼을 때는 음달에는 괜찮은데 양달에는 이것도 쓰면 안 되죠. 양달밭에 더위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요소만 끝까지 줘도 괜찮아요. 몇 년간 요소를 써도 다 안 풀릴 거예요. 한 5년간 복숭아밭에 요소만 계속 줘도 잘 안 풀려요. 4년간 요소비를 줘도 이상이 없어요. 그 더 잘 나와요. 품질이. 그런데 우리가 얼마짜리 쓰냐면 18-0-18짜리 NK 쓰거든요. 이거는 주면 과실이 더위를 타서 안 돼요. 더위를 타는 거예요. 이거는 줄락하면 가을에 음달에 주는 거죠. 가을에 따는 감이나 가을에 늦게 따는 복숭아나 가을 늦게 따는 과실, 뜰감, 그것들은 음달에 9월달에 주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12.6에 18이에요. 그럼 여름에 주면 이거는 완전히 해를 주는 비료예요. 해를 준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가 해가 되게 됩니다. 도리어 장애를 일으키는 비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질소분은 마이너스 음이 되기 때문에 토양 결합도 많이 안 되지만은 잘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비료를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예천에도 복숭아 강의를 곧 할 건데, 예천의 김원현 씨, 경산의 배경 씨, 여주의 신명식 씨, 이 세 분을 우리나라의 복숭아의 프로를 인정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복숭아 강당에 직접 서게 할 거거든요. 제가 개발해서 알려져 드렸는데, 그 농가에서는 이걸 실전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저보다도 강의가 더 우리가 알아듣기가 쉬울 수가 있거든요. 저는 복잡한 소리 자꾸 하잖아요. 뭐 물방울이 맺힌 거 별거 사는데 저놈이 그놈이 그놈 갖고 그러잖아요. 근데 농가에서는 더 아침에 더 저보다 세심하게 보고 저보다 기술력이 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저 강의 내용을 보고 기술을 계속 따라오고 있거든요. 기술력이.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가 또 생겼어요. 다 가르쳐주고 다 배웠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요. 이미 다 가르치고 다 배우고 앉아. 그분들은 눈을 감으면 저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행동을 하는데 다 배우고 나니까 모른다 그래요. 이게 제일 큰 일이에요. 겸손해지. 그래서 이제 아니다. 꼭 하시라. 그런 말 하는 거죠. 21-17, 17 그거요. 네. 자두에 저걸 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누가요? 저걸 쓰면은
이거 쓰면 자두나무에 청태가 안 끼어요? 시퍼렇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바닥에 청태가 안 끼던가요? 가수원에 그렇진 않아요. 자두가 여름에 딸 때 많이 커요. 그냥 보통 정도 되는데 대가리가 물러져야 안 물러져요? 자두가 따면. 이 정도는 그게 그 비료를 매년 어떤 비료를 씁니까? 지금 뿌리 좋은 비료를 쓰다가 지금 상품이 제일 좋게 나오는 그 농사하는분한테 물어보니까 21-17 저걸 쓰라고 그거 잘못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그렇죠. 양달 다르고 음달 다른데 양달밭에 가서 물어보면 음달밭에 가면 망하게 돼 있고 음달밭에서 배우고 양달에 쓰면 양달이 망해버려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비료 연락하는 게 있잖아요. 아까 어디가 뿌렸나? 여기 올코팅 비료. 요거는 질소가 30%예요. 32%예요. 32에 77이라고 하는 비료예요. 이거를 100평에 한 포였고 요소 한 포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21-보다 21- 조금 주가 농사 되겠어요. 21- 줘도 100평에 2%를 안 줬는데 21- 자체는 비료가 질소 함량이 21%밖에 안 되죠. 요소 한 포 주면 46%예요. 하늘 땅 차이죠. 거기에다가 또 한 포 더 해놨죠. 30%, 32%짜리. 그럼 총 합하면 몇 개입니까? 78%예요. 근데 21- 한 포여갖고 78%라고 게임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가물을 붓다 그러면 질소량이 더 많은 거는 하늘의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맺힌 이슬 맺힌 것도 잡아먹고 그 더위를 안 타요. 이 가뭄을 안 타죠. 근데 21- 정도는 가뭄을 타겠죠. 이파리에 물기가 온 걸 제가 잡아먹을 수 있는데 그런데 질소가 없으면 뱉어버려요. 그래서 가물수록 더울수록 질소를 더 줘야만이 잎이 탄수화물 생산해서 아침에 그 이슬 물방울이 겔로 현상 생긴 것도 지가 잡아먹어요. 그래서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 선택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봄에 이제 여기까지 연면시비에서 모든 현상을 다 밝혀드리거든요. 근데 그 뒤에는 이파리에 일액을 맺거나 색이 연해지면 계속 추비 요소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나무가 청태가 끼고 힘줄이 노라면 여기 노란 색깔이 있으면 하엽이 그 노란 이파리 속에 노란 반점이 생기거나 짜장이 떨어질 때 그러면 가리가 많다는 비예요. 그래서 요소 비료만 주는 방법이 연맥이 노란색이고 잎이 오므려지면 무조건 요소만 줘야 돼. 다른 걸 주면 해가 된다는 거죠. 요소 비료. 그런데 양달, 음달 다르기 때문에 과실이 크다가 성장을 살짝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은 핵 속에 씨앗이 클다고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더워서 멈추는 경우도 또 있어요. 과일이 크다가 더워서 그건 질소 부족이고 단감이나 이 감들이 보면 8월 달에 가서 멈추는 것도 있고 조생종은 7월 달에 멈추고 복숭아도 한 번씩 멈춰요. 한 20일 정도나 10 며칠 멈춰요. 그건 왜 멈추냐? 안에 핵 속에 들어있는 씨앗을 크려고 멈춰요. 이 과실 속에 여기 들어있는 핵 속에 들어있는 요 씨앗이 과육이 컸으니까 요 씨앗을 키워서 떨어지도 과육의 영양소로 씨앗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 일정한 과실이 크고 난 다음에 단감이든 뜰감이든 과실들이 과육의 영양소가 차 있기 때문에 과일의 씨앗을 키우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씨앗이 없는 과실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 시기에 무액 과일들이 있거든요. 포도라든지 이런 게 그것들도 그 씨앗 키우는 시기 되면 멈춰요. 멈췄다가 한
10일에서 많게는 한 20일 정도 멈췄다가 요게 다 자랐다 싶으면 다시 과일이잖아요. 근데 요 씨앗이 다 크고 난 다음에 과실이 성숙이 덜 돼요. 그 과실을 떨어뜨린 다음에 그 씨앗이 성숙해가지고 씨앗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 식물들이 오묘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과실에 독성이 많아서 동물이나 곤충은 안 먹어요. 그런데 떨어졌을 때 씨앗이 종자의 능력을 갖도록 식물이 그 구조를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복숭이 따가지고 먹으면 털다, 감이 털분 맛이 많다, 포도가 타닌이 많다, 털분 맛이 있다. 그것들은 과일이 크는 과정에서 과피 고온 현상을 입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과일이 익힐 때 영양이 부족해서 완전한 세포를 완성을 못 시켰을 때 풋과일의 독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풋과일의 독성. 그래서 풋과일의 독성이 남아있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과일을 깎아 놨을 때 붉어지는 거 있죠. 사과 그 금붉어지죠. 붉으레한 붉어득질해야 되죠. 황금알 농법의 사과는 깎아놓으면 뽀얀색으로 바뀌어가요. 과일이 익을 때 독성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과실이 우리가 딴 과실이 크기보다 무게가 더 나가는 과실을 보셨을 거예요. 짭짤이 도마도. 그 말은 잎이 진녹색으로 두꺼우면 수확된 과일이 무거워 깔아져 버려요. 그 어떤 분들은 우리 과일은 아까 물에 담그면 깔아낸다 하는 거 있죠. 물에 띄우고 뭐 사는 거 있잖아요. 생시원을 하고 있네. 그거 시원한 거 뭐 요소 비료 조금 더 좀 다 깔아줘. 간단하죠. 짭짤이 도마도 만드는 거는 비료 조금 더 줘가지고 이식값을 계절의 이식값보다 1.0을 더 올리면 그냥 깔아져요. 근데 계절의 이식값보다 이식가 낮으면 이게 떠버려요. 그 잎속에 탄수화물 농도 차이가 되죠.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일 주다가 복숭아 자두농사 망치지 마세요. 20일 주면 자두농사 망칩니다. 올코팅하는 비료는 무슨 비료예요? 농협에 가면 팔니다. 농협에 가면 팔니다. 올코팅 벼논에 나락 심을 때, 벼 심을 때 쓰는 비료입니다. 완효성. 올코팅. 완효성은 인상가리가 코팅 안 된 경우가 많아요. 고추 심을 때 올코팅을 쓰냐 완효성을 쓰냐 두 가지 차이거든요. 올코팅 비료는 30에서 32% 침수가 들었고 인상가리가 다 코팅이 됐고 가격이 비싸고, 근데 완효성 비료는 18%에서 22%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인상가리가 코팅 안 된 경우가 많아요. 약쟁이들이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면 꼭 이름을 딱딱 맞게 돼요. 이 비료를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니까 우리 거는 올 코팅이 됐다. 완효성 비료는 인상가리는 코팅 안 하고 요소만 질소만 코팅했다니. 그래서 완효성. 근데 완효성이 조금 섞어놓고 섞겠다고 한 개 섞어놓고 섞겠다 하는 명품 300. 명품 300은 요소 11 중에 한 개만 코팅돼서 9개 요소고 한 개는 코팅된 요소. 그 가격이 싸죠. 근데 어떤 게 가격이 싸면 그 비료는 비료 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안 물어보면 우리 쏘가. 그러게 물건을 모르면 돈을 더 주라 하는 말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 다 속이진 않는. 그런데 우리가 정보를 배우는 거 있잖아요. 절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세웠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비싸게 줘야 강의 내용이 좋겠느냐? 강사료를 한 푼도 안 줘 황금을 놓고 대표로 세우는 게 낫냐? 그 차이는 여러분들 선택해야 됩니다. 강사를 주면 안 가요. 돈 많은 사람들 저기 알아서 해요.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강의할 때는 강원도 천안에서도 강의들을 참가해 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거의 대다수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요. 요소 많이 줘가지고 여름
도마도 돈 벌었다. 옛날에 요소 안 줄 때는 몇 년 요소를 안 줬더만 농사가 피농을 쳤다는 거죠. 그래서 작물이 먹어야 될 영양소를 분류를 시키는 거죠, 제가. 예. 이제 할 거라고는 영양제 채소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림 두 번에 칼로 한 번. 이제 요거 써라고 하시다. 그것만 쓰면 다행입니다. 골드 그린은 성장용. 그린 두 번에 칼라 한 번. 요거는 성장 과정에서 사용하는 거고, 여기에서 설탕은 1.5 내지 1.5 내지 3kg. 근데 여름에 고추, 감자, 열매 없는 거 있잖아요. 배추, 상추, 이것들은 설탕을 5kg까지 더 넣어도 괜찮아요. 비가 올 때. 생강, 도라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삼, 이런 것들은 위에 지상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설탕을 많이 치도 괜찮아요. 그때 고추밭에 비가 되게 오는데, 감자밭에 비가 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감자밭이나 고추밭에 물이 들겠다. 근데 설탕을 5kg 써야 되죠. 5kg 써나면 고추가 아무리 비가 와도 안 죽어요. 고추가 요 모가지까지 물이 들어도 안 죽어요. 7월달에 고추가 많이 달려가 모가지까지 물 들어도 물 빠지면 살아요. 그거 뭐냐? 잎의 두께, 탄수화물 농도 양이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대표님 우리 고추밭에 모가지까지 물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 물 빠지고 살아있더래요. 그래서 고추 다시 따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량은 그 온도에 따라서 절간이 짧아지고 넓어지고 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식물이 잎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이렇게 길게 안 커요. 그 비료가 작아 탄수화물 부족하면 바지가 쭉쭉 늘어지고 고추가 키가 커요. 감자도 키가 크는 게 비료가 작아서 크고, 고추도 키가 크는 게 비료가 작아서 크고, 마늘도 비료 작게 되면 키가 크고, 양파도 비료 작게 되면 키가 크고, 이런 비료만 작게 되면 키가 커요. 그래서 햇볕을 많이 보여주는 거는 자꾸 많이 빨아먹고 수분을 증발시키는 소리거든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잎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서 더 나빠져요. 차라리 그늘 치우고 비료 져주는 게 훨씬 품질이죠. 그 하나로서 우리가 복숭아 봉지 씌운 게 복숭아가 예뻐요. 직사광선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설탕량은 때로는 5kg를 써도 괜찮다. 근데 이거는 봄에 쓸 때 하고 영양량이, 봄에 쓸 때는 여기 2리터가 되고 설탕이 5kg가 있어요. 목매시비에는. 그 냉해가 있을 때도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 쓰는 거는 1.5리터에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영양제 1.5리터. 그러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칼라는 칼슘이 다량으로 들어있고 영양소이기 때문에 수확기에 인접한 것들은 칼라만 쓰라 이 말이에요. 요것만 칼라는. 목매시비는 그림만 쓰면 됩니다. 예, 질문하실 때. 목매시비 할 때. 예. 동해를 그리고 1리터하고 한당 5kg인데. 예. 이게 그러면 꽃이 메가리를 꽃이 피고 나서라도 반하고 안 그러면 열매가 맺을 때한 번만 쳐내면 반한다. 그러면 놓고 살 거예요. 목매시비는 2 내지 3회. 1에 3회요? 여기에 2 내지 3회 이거 써놨냐 돼. 그런데 뭐 1에 3회 맞추면은 그 마을 열매가 맺힐 때로. 냉해가 올 때는 요렇게 다시 설탕을 써라는 게 있대. 근데 봄순이 났을 때는 설탕이 1.5 내지 3kg 밖에 있잖아요. 마을 다 분들이게 하고 예. 융합하고 예. 안 했거든요. 이제 올해부터 하는데 그러면 이제 목매 시비 때, 요때 목매 시비에 이때 식용유하고 퐁퐁을 쓰는데요. 그때 5 내지 10리터 되어가지고 살포하면
살균 살충이 되거든요. 24일 날 그 500리터에 예, 설탕 7kg 넣고 예, 그다음에 그린 2리터, 예, 홍콩 6리터, 예, 홍콩 3리터, 예. 식용유. 식용 6리터 넣고 그래 넣고 쳤거든요. 그 나무가 번질번질하지. 쳤는데 그러고 와서 밤부터 비가 왔어요. 예. 그래서 괜찮은지 싶고. 그게 조금 더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조금 있어야 작은 그 벌레들 잡을 건데 6시간 지나서 비가 왔고. 그러면 좀 충이 죽어요. 근데 충은 죽었는데 냄새가 나야만이 다른 벌레들이 안 올 건데 냄새가 좀 기름 냄새가 좀 씻겼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 조금 더 해야 되나요? 굳이 안 해도 될 겁니다. 그 안 해도 6시간 정도면 균과 깍지벌레 죽였다는 거죠. 아마 그 그러면 이제 농약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말했는데 어제 농약에 나왔는데 며칠 또 드리는데요. 예. 그 농약 그 황도 쳐야 되고 보통 지금 곧 있다 황도 쳐야 되고 그다음에 보로데이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균을 잡으려 그러는데 균이 이제 잎으로 오거든요. 그 나무에서 목질에 있는 균은 목매십에 식용유를 쓰면 그냥 그 방지가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르덱을 치고 유황을 쓰는 그것들이 복숭아 그 이파리 뿔뿔가 되는 건 뭐죠? 예, 응애잖아요. 응애 종류죠, 그게. 뭉둥이처럼 생기는 거. 그거하고 또 산딸기 이파리 뿔뿔이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것들도 목매십에 식용유 치면 그거 없어요. 그 겨울에 유막 코팅하고 봄에 목매십에 한번 해주면 그 방제가 싹 돼요. 유목 코팅을 뭐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봄에 헹금에도 거의 방제가 될 건데 유황이나 석회보로도 한 가지면 되겠네요. 자꾸 약을 살포한다고 해서 뭐 도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수지 현상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수지 현상은 병이 아니고 비로제에서 배워보거든요. 그 밑에 황을 치는 거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수지 현상은 일액을 맺어서 아까 이거 죽는 거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나무밭에 콜을 설치해가지고 맹물을 뿌려서 한 며칠 한 번씩 물을 뿌리가 이파리 일액을 씻어줘야만이 일액 병이 안 나요. 수지병은 별개예요. 그래서 복숭나무 아까 죽는다 그랬죠. 이 큰 나무도 이파리 일액 맺어가 쭉 타고내면 죽어요. 근데 요 가지에다가 접붙이려고 비닐을 딱 감아놨거든요. 근데 나무가 싹 가지는데 거기서 비닐 감았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뿌리도 안 죽어요. 뿌리는 굶어 죽는 거지 뿌리도 안 죽어요. 요거 수지병이 왔을 때 빨리 요거 이파리 쉐드샷 죽는다고 탁 비고 뿌리 순이 올라와요. 올라와도 그 큰 나무에서 복숭아나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안 하는 거지. 거기에서 가지를 만들어도 이게 중심이 잘 썩어버리거든요. 술보다도 좀 자두가 심하더라고요. 가지를 씌워놔서 그렇잖아요. 가지 눕혀버리면 그 수지 그 일액에 의해서 이름을 잘못 지나거든요. 원천 이름을 일액에서 생긴 건 일액 먼저 쓰고 그 물방울이 가다가 어떤 종류의 균이 이걸 먹고 생겨서 나무 뚜껑도 갔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는 뭐 약쟁이들이나 그런 놈들 공부 좀 했다는 놈은 이상한 이름을 지가 농민들이 돈을 쓰게 만들거든요. 그 수지 현상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겨울에 얼어서 탈수가 돼서 쪼개지는 게 있고 여름에 일액에 의해서 나무가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바꾸는 방법. 비료만요. 예. 그 이시간만 맞아가지고 예. 요금을 더 줘야 되잖아요. 예. 더 주는데 그런 거 그냥 가물어요. 비가 안 와서 가물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럴 때는 그때 가면 비가 안 와서 그냥 푸니까. 주는 수밖에 없어요. 줘야죠. 일단은 줘야 되는데 그 비료를 우리가 그 밭에 그보다 먼저 코팅 비료들을 줘가지고 우리 밭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데는 알고 있잖아요. 다리가 막기 때문에 고치비를 안 써요. 요거는 어쩔 수 없으면 이 정도는 써야 돼.
다른 비료가 없으니까 30에 77 정도는 안 되면 써야 돼. 다 인산가스가 많아도 근데 비료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땅에. 요소 먹는 거예요. 그럼 요소를 주면 괜찮은데 요소를 주가지고 그 중간에 가뭄에 줄 시간이 없을 때는 요 비를 봄에는 어느 정도 비가 오니까 요 비를 주라 그러잖아요. 그럼 추비로서는 요소를 잎이 펴주라면 이 시간 안 맞으니까 예. 2.0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시값에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을 때는 지금 이 시하고 생육 중에 이제 여름 이 시하고 달라요. 봄 이 시하고 여름 이 시하고 다르고 그 요소만 주면 또 이 시값이 또 100% 안 잡히더라고요. 저 요소는 문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뭄 때 스프링클러가 안 돼서 비가 올 때 주는 게 제일 좋은데 가뭄 안 돼. 지금 가뭄 때 여름에 늘 가뭄이 아닙니까?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안 되면 누워서 어디 누워가지고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전에 이 시값을 맞춰놔야 됩니다. 가뭄 이전에.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이거 코팅 비료 써야 되네. 그것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되죠. 유막 코팅은 지금 해도 됩니까? 지금 지금 하면 죽어요. 예, 12월 달에. 이 달력을 만들었는데 12월 달, 12달. 이 계절마다 우리가 재배되는 복숭아는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여름을 맞이해요. 이 고온. 그러면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가을. 그러면 겨울은 12월 달부터 2월 15일까지 겨울. 그럼 겨울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그럼 여기에서 비료값이 다르다는 거죠. 비료량이. 왜 그러냐면 그 시간에 햇볕 양에서 잎이 빨아들여서 안전한 위치를 찾아놨는데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양단음들 다르고 비료 성분에 따라 다르고 그렇기나 말기나 어느 정도 기준을 찾아놨다는 거죠. 농업에 비료 주러 가면 비료 기준값이 없지 않습니까? 비료를 뭘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료의 기준값이 없기 때문에 전국을 돌면서 황금을 놓은 것은 사계절 이시값을 개발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이시값이 2.7 근데 2.7에다가 짭짜리 도마도 하면 1.0을 더 올려서 3.7을 재배해야 되면 얼마나 짭짜리 도마도가 나와요. 2.7을 하면 도마도 왕도마도 되고 커버려요. 그럼 우리가 봄에 노지하고 노지는 이시값이 2.5가 돼야 되고 하우스에서는 2.1이 좋다는 거죠. 2.1. 그리고 여름에는 1.8. 그래서 이 계절의 이시값을 여기에서 높은 데서 적어졌다가 가을 되면 또 늘어나죠. 이렇게 계절의 이시값을 개발해놨는데 가을에 심는 마늘은 비료를 많이 주러 그러는데 봄에 심는 감자는 비료 많아도 고추는 비료 적게 주거든요. 더워지니까. 그래서 비료 양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자는 올 코팅 2개, 요소 2개. 요걸 밑비로 쓰면 감자 농사 잘 되고, 그 다음에 100평. 근데 또 우리가 요 선상에 심는 게 가을에 심는 마늘 있죠. 마늘은 올 코팅 비료가 여기 요 놈이
올코팅이 3개에서 5개까지. 그리고 요소는 한 포에서 2포까지. 그 다음에 가을에 심는 양파. 양파는 올코팅 비료가 2포에서 3포를 주고, 요소는 한 포 정도 주고. 그리고 요런 걸 줬다고 해서 가을 추비 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맺으면. 근데 요것들이 비료를 적게 주면 고자리파리가 생겨요. 고자리파리가 왜 생기냐면, 일액이 맺어가지고 물방울을 타고 뿌리로 가가지고 뿌리가 녹으니까 썩은 냄새가 나니까 고자리파 알을 깎거든요. 그럼 고자리파 약은 사용해도 그만, 안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사용하면 인건비대로 돈 들어져. 고자리파 약은 팔아먹으면 안 된다. 썩을 놈들이. 농민들 피해주는 놈. 고자리파 약을 뿌리라고 책에 써놓으면 농민들 피해주는 놈들이 피해가 일어나니까 돈 낼걸 그 돈을 가지고 비료주가 마늘을 더 키우고 양파를 키워야죠. 일액을 맺으면 어떤 부위에 가서 병이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 고추를 심으면 올코팅 비료 한 포에 요소 한 포. 그러면 요거 기준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과수에 써도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료를 먼저 많이 먹는 게 비료가 늘어나 있어요. 감자는 저온성에다가 빨리 심고 뿌리가 빨리 나고 비료 많이 먹어요. 그거 많이 줘야 돼. 그리고 요것도 감자 추비 요소 한 2포 더 줘야 돼. 그러면 감자가 100평당 20kg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만들어 써야 돼요. 그래서 올코팅 비료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 녹고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추의 여름에 추비는 요소 줘야 되지, NK 주면 고추 다 꼬부러져 버립니다. 구멍 떨어져가 고추에 비료 주지 마라. 절대로. 구멍 뚫어가 비료 주지 마라. 흙골에다가 첫 비료는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을 때 키가 크거나 이파리 커지면 그때 흙골에 요소 한 포 주면 된다. 감자도 첫 비료 이파리가 한 뼘 정도는 커가지고 이파리가 색이 좀 연하면 감자 흙골에 100평당 요소 한 포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줄 때는 한 10kg씩 낮추어 주는 게 낫다. 고추에도 처음에는 100평에 첫 비료 줄 때는 요소 한 포 주고, 그 다음부터는 흙골에 100평에 10kg 정도는 낫다. 그래서 비료량에 따라서 소화식에서 생산물이 나오는 게 비료다. 그리고 양파에 추비 줄 때 NK 주면 양파 저장이 안 된다. 요소 줘야 저장이 안 된다. 양파 사다 놓으면 썩는 거 있죠? 먹다가 썩고 집에 말라도 썩어버리는 건 다 NK 비료 줘서 그렇습니다. 그 마늘도 NK 비료 준 것들은 저장하면 다 썩어버려요. 요소 줘가지고 정상적으로 무거워 나오고 땅땅한 것들은 보관해도 안 썩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숭아를 재배해가지고 팔았는데 금방 물러진 거는 질소 부족이 입속에 탄수화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잘 썩어요. 그리고 또 비료가 부족해서 일액이 몇체가 묻어있는 과실이 있잖아요. 그 겉털이가 썩어버려요. 그치? 그래서 산딸기 같은 거 사다 놓으면 곰팡이 피는 거, 하우스 딸기, 밭딸기 사다 놓으면 곰팡이 피는 거 끄면 그것들은 다 일액에 의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잿빛 곰팡이가 발생한다. 그런 과정입니다. 비료 줄 때 말이야 뿌리는 거하고 관주 스프링클러 미니 스프링클러 아까 관주를 이야기했지. 5분 주고 쉬어야 되는데 비율 관주를 계속 주면 가쁜데. 달고. 뿌릴 때 적정해 뭐 열고 뿌리는 것 때문에 관주로 있을 때뭐 예를 들어 물 톤수에 비례한다. 예. 물 톤수에. 100평에 물을 많이 주면 요소 100평에 10kg 줘도 고추가 안 죽는다. 그 밭이 또 달라요. 밭마다. 복숭밭에 그 쿨러는 괜찮은데 점적으로 죽으면 비료 다 도망가버립니다. 요렇게 뿌려도 그 괜찮은데 요렇게 주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물의 중력에 의해서 지가 달고 가버린다. 물길로 안 돼 다 가버려. 5분 주고 쉬어야지. 뿌리는 거하고 쿨러. 비료가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자주 줘야 되는 게 있잖아요. 100평에 한
노지 복숭아 같은 경우는 100평에 한 10kg 정도 녹여 줘도 괜찮아요. 100평에. 근데 비료를 바로 뿌리나면 비가 작게 오면 가스가 나오고 이파리 마르게 돼요. 노지에도 이파리 마릅니다. 비료 가스, 아모니아 가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비료는 정말 좋은 무기물 원소인데 요놈이 그 식물에 미치는 힘이 엄청 크다는 거죠. 이 계절의 이 시값에 토양 수분은 35에서 45%를 맞추면 돼요. 토양 수분은. 그래서 제가 들고 다니는 이 이시 측정기 요 이시 측정기를 가지고 키고 난 다음에 여기 제로제로 나와요. 그럼 요 센서에다가 제가 센서 봉을 잡고 요 측정을 누르면 요 금방 측정이 됩니다. 그럼 뭐 5초 남짓 되면 측정이 되는데 저 손에 촉촉하니 수분이 촉촉하니까 수분이 99.9, 99.9 그리고 이 시가 0.99가 나와요. 그리고 온도는 이 실내 온도이기 때문에 23도가 나와요. 그래서 측정을 했을 때 측정기는 전체 종합을 측정하는 거지 질소를 측정한다, 인산을 측정한다면 별개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측정을 하는 건 내가 준 비료가 있기 때문에 그 비료를 검사하고 있는 거죠. 내가 줬던 비료. 그래서 그 비료를 내가 사용한 비료를 준다. 그래서 요소는 금방 주면 측정이 안 됩니다. 요소 비료는. 암모니아 퇴질소는 중성이다. 그럼 여기에 검사가 안 돼요. 그러면 언제 되느냐? 여기 토양에 가서 비료 가스, 암모니아 가스가 나가고 질 상태로 토양에 결합됐을 때만에 전기 전도가 나와요. 여기 며칠 걸리고 비료 뿌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 며칠째 좀 돼요.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도 한 2, 3일 정도 가야 돼요. 3일. 예, 3일에서 다 달라요. 밤마다. 온도에 따르고 밤마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료 뿌리고 일주일 있다가 측정하면은 맞겠네. 예? 비료 뿌리고 예. 요소 뿌리고 예. 일주일 있다가 측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에 맞아 나가겠네. 일주일이면 고추밭에는 다 먹어버리고 있어요. 노지 고추에 그 비료 뿌리고 일주일 되면 다 먹고 없어요. 하루에 100평 1kg씩 먹히는데 다 먹고 먹다. 그렇죠. 일주일 있으면 늦어서 다 먹기 없어요. 마늘밭에도 연면시비하고 잎을 두껍게 만들어 놓으면 하루에 요수 1kg씩 0.02씩 없어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복숭아 같은 경우는 뿌리가 많이 없으니까 다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냐면 마늘밭에 예. 100평에 그 닭버섯을 뿌렸어요. 근데 그거는 연면시비가 잎이 두꺼우면 연면시비 하는 농가들은 조사를 해보니까 비료를 뿌리고 봄비를 뿌리고 1.8이 나갔어요. 이 시가. 그러면 7일 뒤에도 1.8. 그 다음에 또 15일 뒤에도 이게 안 없어져요. 일주일 되니까 아예 없더라니까 이거. 그 연면시비 그 이야기하는 그거예요. 그리고 토양에 따라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토양에 대해서 사질가에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시값이 1.8을 맞춰놨는데 창녕에서 찰당 점질당 1.8인데 7일 뒤에 재봐도 1.8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15일 뒤에도 1.8이에요. 근데 황금을 하고 연면시비하고 마늘 잎이 두꺼우니까 며칠 만에 그 일주일이 안 가서 0.4 정도 없어져요. 4월 만에 0.4씩 먹어요. 한 하루에 그 얼마씩 먹냐면 100평에 1kg면 0.02 정도 먹거든요. 근데 이것마저도
마늘이 빼곡했으니까 더 먹더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활성화 되면 더 빨리 먹어요. 예. 그 지금 비료 줬던 게 100평에 얼마를 줬죠? 마늘에 비료? 100평 한 포에? 지금 현재가 종기 양이 예. 심고 나서 예. 한 4포 지금 4포에 심을 때 몇 포 들어갔죠? 심을 때는 마늘 2포 2포에 어떤 비료 들어갔죠? 요소하고 복합은 21가지 21다시 한 포, 21가지 하나 요소 하나 21다시 한 개 요소 하나 이래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비료 가지고 가을 비료는요? 가을 비료 요소를 예, 한 2포 정도 주십시오. 100평에 예. 가을 비료가 요소가 2개 들어갔고 봄에 좀 2포 봄에 요소가 2개 들어갔고 총 그러면 지금 4개, 2개, 6개 들어갔거든요. 예, 맞습니다. 6개 들어가고 연면시 몇 번 들어갔죠? 연민십이 가을에 3번 들어갔죠. 예, 가을에 3번, 봄에 난도 안 줬고 봄에 안 줬어야, 봄에 줬어야 되는데 그럼 마늘이 이게 부지부 씌웠어요? 이게 안 씌웠습니다. 씌웠다고요? 예. 그 씌웠으면 이게 비료 너무 잘 먹어갖고 비료 줘도 저 따라 못 줄 거예요. 먹는 양을 따라 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 똑똑하니까요. 예, 그렇죠. 마늘이 좋아가지고 이게 가을에도 이 정도 먹어냈기 때문에 이게 비료를 따로 공급을 못합니다. 마늘이 최고 비료 한 10포까지 먹어내는데 이게 비료 따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늘에 밑비료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요. 밑비료, 올코팅 저거를 영천에서는 밑비료 올코팅 5개 넣고 요소 2개 넣고 여기다가 유황칼슘이었는데 그런 거 쓰지 말라 그랬거든요. 100평에 9개 들어갔거든요. 다른 비료하고. 그래서 이 비료가 여기에서 딱 올코팅이 들어가서 밑에서 받쳐주면 그 위에 추비라도 견디내는데 지금 추비를 해갖고는 마늘이 먹는 양을 우리가 따로 공급을 못해요. 마늘이 먹는 양을 우리가 아무리 자주 줘도 줄 시간이 없어서 따로 못 줘요. 그럼 지금 상당히 좋다는 거죠. 지금 이 정도 먹었으면. 마늘 좋습니다. 예. 그 24일날 사무실에 강의할 때 그 어령에서 가져온 마늘이 코끼리 마늘만 거 가져온 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봤죠? 다르죠? 차원이.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러면 지금부터 엄청 비료 먹는 따로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헛골에다가 100평에 한 포 지금 가서 또 하이소. 논마늘입니까? 논마늘이면 지금 헛골에 요소를 한 포씩 충분히 해야죠. 그러면 마늘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되는데 헛골에 100평에 요소 한 포를 흩어도 그것도 많지 않다. 한 포반까지 좀 해도 됩니다. 헛골을 빨리 줘라. 헛골이 주는 기시까지 올라갑니다. 헛골을 주고 헛골에 몸으로 빨리 들어가거든. 우리 고추밭에서 헛골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마늘은 헛골에 비를 주고 위에 두둑에 주고 하면 좀 낫는데 두둑에만 줘갖고는 위에 그 두둑에만 줘갖고 비를 따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먹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는 마늘을 하신다면 부직포 덮었다가 삐끼 가지고 비료 주고 연면시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부직포로 핀을 꽂아 눌러놨다가 다시 덮어라. 다시 덮어가지고 또 키우라. 그럼 병이 어떻게 오면 일행만 안 맺으면 병이 안 오니까 덮어가 최대한 많이 키워가지고 다 수확을 해라. 최대한 늦게 삐게 돼. 완전히 꽉 찰 때까지. 이래 하우스가 될 때까지 마늘을 더 키우라는 거예요. 3월 10며칠까지 될 수 있는 키워서 최대한 많이 키워가지고 헛골에 비료를 따라 두둑에는 비료를 따라 도저히 줄 수 없으니까 헛골에 비료를 줘라. 그리고 지금 마늘이 아마 절간이 좁을 거예요. 짤막짤막. 그렇죠. 비료를 충분히 먹으면 마디가 좁아져요. 비료 적게 주면 마디가 늘어져 버려요. 키를 키우고 햇볕으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숭아가 도장지가 나면서 마디가 길어지는 건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마디가 쫌쫌한 거는 비료가 충분하면 마디가 짧아진다. 그 다릅니다. 네, 그 하여튼 마늘은 잘해주시는데 앞으로 지금 비료를 따로 못 줄 거예요. 그래서 헛골에 주세요. 헛골에 비료 최대한 주고 마늘을 좀 빨리 키가 빨리 출해라. 그게 실패 안 한다. 예, 또 다른 거 질문해. 토양공사 연구 있는데요. 예, 제가 보여드릴까요? 예. 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 pH가 상당히 알칼리 나오거든요. 이 흙을 팔 때 어떻게 팠습니까? 그 흙을 끄집어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부처럼 따라가세요. 흙 갖다 줄 때. 그래서 걷어내고 그냥 합을 한장 파갖고. 그러면 다 갖다니 그 pH가 안 맞게 나와요. 토양 분석표에 우리가 토양 분석할 때 옛날에 그 우리 이런 농업이 그 외국에서 전업될 때 논 쓰레질 할 때 그 방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안 해서 그래요. 지금은 표면에다가 비료를 이식가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흙을 뜰 때 끄부지기만 끄어내고 그 다음에 이거 파이프로 두드려 박든지 50mm 파이프 탁 박든지 안 그러면 흙을 요렇게 떠가야 돼. 두부처럼 요렇게 떠가야 돼. 이걸 잘라내고 요걸 가지고 그 알칼리에 된 땅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지금 pH가 7점대가 넘게 나오잖아요. 이때 그 석회를 한 번도 안 줬어요? 예? 석회를 한 번도 안 줬습니까? 석회에. 아, 석회는 저는 석회를 좀 줬죠. 전에 복숭아 나무 심기 전에. 그러면 석회가 있어야 되는데 석회가 없다 소리 안 해도 요 거덕을 많이 걷어내고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태에 있을 때 지금 예. 이제 지금 현재 그 pH는 볼 필요 없고 이걸 어떻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요대로 요소비료. 그 요소비료 가지고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그럼 요소비를 그 100평당 한 얼마나 줍니까? 아까 이야기한 적 있네. 근데 적절히를 주화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요거야. 이거는 다 이제 요소만 주고 농사 지으면 됩니다. 적절히를 주면 안 되잖아요. 예? 코팅을 주면 안 되잖아요. 코팅 배추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일부 조금 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 근데 봄에 우리가 비료를 요소를 주고 따라 못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뚝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떨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주는 시간 이게 이 대꾸받고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요소비를 여기 올 코팅을 주라는 거거든요. 그 올 코팅 이렇게 한 번에 넣는 것도 아니고 다른 21-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 77 되니까 3분의 1 적으니까 그 정도는 써있어. 인사이드랑 많으니까. 네, 조금 써있어. 그래서 이제 비료가 움푹치푹한 것보다 낫다. 그리고 지금 거기 토양에 지금 거기도 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다. 그 나무가 성목이 유목입니까? 성목이면 바닥이 좀 갈리기를 약간 치질 네, 말씀 듣고 예. 갈리기를 하는데 첫째 갈리기 체력 많이 나더라고요. 예,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그 물리성만 고기만 비료 연화 되는데 그걸 로타리 치고 난 다음에 비료 뿌리는 게 아니고 비료 뿌리 넣고 로타리 치는 게 맞습니다. 그래 땅속에 비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로타리를 치러놓고 비료하면 그거는 좀 한 번 정도의 그 약간 손실을 막아내려고 비료를 뿌리 놓고 로타리 치는 게 더 좋다. 그러면 이제 100평 요소를 그러면 지금 물을 자주 줄 수, 물은 어떻게 점적이 있는 거 풀릅니까? 이렇게. 그냥 분소수로 분소수 주면 그 비료, 요소 비료 뿌려줘도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감기잖아요. 말씀대로 그 공기를 저 분기부터 때 비료를 주고 나서 예. 감기가 어느 정도에서 요소 비료를 줘야 되나요? 그건 저도 모르는데, 요놈한테 물어봐야 돼. 예. 예. 요놈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래도 하기 전에도 물어보고, 측정기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잎이 나면 잎색을 가지고, 분류하는 방법 가르치겠죠. 잎색을 보고 일액을 맺느냐 안 맺느냐, 진녹색이냐, 연하냐, 그 색을 보면 색깔을 불러요. 그래서 유튜브에 다른 강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을 활용하면 더 좋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 산업을 안착을 시키려면 다른 데서 안정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세 사람 정도의 프로가 만들어졌다는 거. 실질적으로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현장 강의 때 그분들이 일비를 들으서라도 시간이 되면 우리 저 프로 만들어낸 분들을 섭외해서 한 번씩 여기 그 복숭아 밭에서 현장 강의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가 시간을 맞춰서 저도 참여해서 그분들이 다 우리가 그 프로 된 분들이 복숭아의 그 실력을
마스터한 분들이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잠깐 호평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가 된 우리 선도 농가들보다 제가 어떨 때는 실력이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큰 틀을 개발해 가지고 계속 현장 취재해 주는 사람이지 현장에서 세세하게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꼭 집어내 가지고 일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전혀 생소하다 보니까 저만 잘하는 걸로 알 수도 오인될 수 있다. 이 축과 현상 비슷하기도 하고 매실이 과실이 꿀이 말란 거는 여기 꼭지가 있고 아래쪽에 이게 말랐죠. 이쪽입니까 아래쪽입니까? 꼭지 뭐 중간인데 중간에. 그게 이제 중간인데 이게 중간인데. 벌레가 갈가 먹을 수도 있고. 아니, 주로 벌레가 깔아먹었다 그러는데 제약사에서 그러면 예.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예, 그럼 이게 햇빛 보는 쪽입니까? 햇빛 안 보는 쪽이에요? 햇빛 보는 쪽이 아닙니다. 햇빛 안 보는 쪽 안 보는 쪽도 있고 보는 쪽도 있고. 이게 어떤 현상이 되냐, 비료를 적게 주면 비 오고 난 다음에 시드름 현상이 일어나요. 비료를 적게 주면 우리가 고추가 여름에 고추가 이렇게 여름에 자라다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슘 부족 아니에요? 아니라요. 칼슘 부족 다 꺼요. 이 고추가 여름에 끝마름이 생긴 거 있잖아요. 여기 끝마름. 이파리가 시들어서 그렇거든요. 이파리가 시들어서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실이 여기 시들은 거는 포도에도 축과 현상이 일어나고 고추에도 이 끝마름이 일어나는데 이건 칼슘 결핍이 아니고 질소 부족이 요소를 잡기 위해서 시들어 가지고 같이 시드는 거예요. 그 매실이 단크나 시드는 거거든요. 이파리가 시드는 거예요. 비 오고 난 뒤에 이파리가 시드니까 과실도 같이 시드는 거예요. 시드가 말라요. 근데 이게 벌레가 먹는 깎아보면 표가 나거든요. 그 벌레 먹는 거하고 일액이 떨어지는 건 햇볕 보는 위쪽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꼭지 부위가 아니고 중간 부위 생기거든요. 그럼 하단 부위가 여기 꼭지 부위 여기서 수분이 공급이 되거든요. 꼭지. 그럼 여기는 수분이 작게 공급된단 말이에요. 고추가 여름에 칼슘 결핍하는 거짓말 하는 거 있잖아요. 고추 칼슘 결핍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건 진짜 무식한 겁니다. 고추 칼슘 결핍을 이야기하는 놈은 진짜 무식한 놈이다. 절대 그런 말 들으면 안 돼요. 요소를 적게 줘서 시들어서 일어나요. 여기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쪽에는 잘 안 말라요. 여기 수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지금 매실도 여기서 보면 여기 꼭지가 있는데 여기 끝단에 말랐거든요. 그럼 매실도 비료가 작아서 비 오고 난 뒤에 시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비료를 충분히 더 주고 연매실 해주고 그 매실은 기간 따는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며칠 날 땁니까? 6월 초에 따야 6월 초에 따면 이거 석 달 가니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요소 비료만 줘도 되겠네요. 예, 그 퇴비 줍니까 아닙니까 매실? 그게 주 원인이. 퇴비 자주 주면 그 농사 망쳐요. 뭐 그렇다 말하면 이게 소금은 소금이에요. 퇴비 많이 주면 농사 안 됩니다. 관람에 칼라나 머리 쓸 때요. 예, 절대로 칼슘 원제를 사용 안 해도 됩니까? 절대 씁니다. 요 안에 들어있잖아요, 칼라. 별도로 사용해야 되네요. 다 안 씁니다. 그 지금 그 매실밭이 양다리입니까, 금다리입니까? 양지에. 양지편에 그게 매실이 왕성하게 크면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료 더 주면 그거 안 일어나요. 5월 중순경부터
그렇죠. 그때 줬던 비료가 없어서 그래요. 봄에 그 요소 비료 이파리가 딱 땡글땡글할 때 그 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비료 더 줘가지고 단단해지면 무게도 늘어나고 짠담마도 안 나오고 그 연매실하고는 다 대과들이 나와요. 한꺼번에 그 매실 엄청 크게 나옵니다. 그 매실밭에는 바닥에다가 봄에 그 목매실이 할 때 기름을 여가 살포하거나 아니면 바닥에 그 식용유를 한번 바닥에 뿌려버리면 개미가 없어져요. 개미. 예, 개미 없어야만이 복숭아 밭에도 개미 생기가지고 진딧물 많이 생기는 거예요. 3월 달이나 그때 바닥에 우리 제초제 쓸 때 거기다 식용유 퐁퐁하고 좀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 그 500에 식용유 2통까지 넣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퐁퐁 넣고 식용유 퐁퐁 넣고 해서 살포하면 풀도 죽고 바닥에 있는 깨미까지 싹 정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두더지도 싹 사라지고 그 깔끔해. 복숭아 밭에 제초제를 써도 복숭아 해야 안 됩니까? 괜찮아요. 아니 농약발 어떤 사람들은 제초제를 못 쳐야 하고 한 분이면 쳐도 괜찮다고. 우리가 질통과 이 제초제 살포하다가 그 식물이 맞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물르고 씻어 주고 보죠. 물르고 아까 씻고 보잖아요. 흙을 뿌리면 살. 그런 말입니다. 저 천도복숭아인데요. 예. 천도복숭아가 선크레이 종류가 제가 이제 아까 지금 시조시 부족해서 그런지 열가가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살구하고 열가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예. 열가가 생기는 원인이 요소를 적게 있어요. 예? 요소를 적게 있어야 돼요. 요소가 저 성분이 적어서 열가가 생기나요? 그렇죠. 그 가위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매실에가 초기에 키워놓고 요 프로그램 그대로 활용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수학 시기가 7월 초순부터면은 7월 초순부터 요소 비료를 6월 한 중순까지 줘도 가능하나요? 수확 시기에 일주일 전까지 줘도 됩니다. 일주일 전까지요? 예, 그게 비료 작으면 복숭아 따다가도 줘야 돼요. 복숭아 따다가도 줘야 돼요. 비료가 오래 요소를 계속 줘도 안 풀릴 때도 있어요. 옛날에 줬던 게 항토 땅이나 양달에 양지편에 옛날에 줬던 가리가 누적이 돼가 항토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요소를 줘도 오래 당연히 다 안 풀려요. 그러면 담노높이라고 항산가리라고 비료가 있는데 그걸 주면 안 되겠네요. 네, 농사 마목 씹고 그걸 들어가야지. 끝까지 요소가 저렇게 했는데 그걸 줬다가 지금도 인장가리 가다 돼가지고 열과 나오는데 왜 가리가 들어가냐고 5년간을 쓰지 마라 그랬는데 복합비료하고 가리를 요소는 저렇게 했는데 뭐 돌아서서 가리 비료 주면 되나요? 요새 이제 뿌리에 좋은 비료라고 뿌리 좋은 거 제일 가리키죠. 아까 가르치셨죠? 뿌리에 좋은 비료는 요소가 제일 좋다. 마을밭이 제일 좋은 거 뭐죠? 답 나오네. 마을밭이 제일 좋은 게 이파리 크고 두껍고 살찌고 제일 좋은 게 요소. 복숭아 제일 보구르기 좋고 오래가는 거 요소. 감자 아까 감자 여기 있네. 요소 몇 프로 줘야 됩니까? 질소함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감자를 심을 때 요소를 2개 썰어 했는데. 고구마도 비료 많이 주면 고구마 심을 때 비료 많이 주면 괜찮아요. 단 심을 때 가는 거는 3개를 꽂고 좀 보통인 거는 2개를 꽂고 한 번에 굵은 거는 1개를 꽂고 거기다가 그걸 심기 전에 그린의 칼라에다가 덤벙 담가가지고 심어가지고 연면심이 자주 해주면 고구마 비료 많이 줘도 고구마 엄청나게 나와요. 주다 그러면은 삐를 할 때 요소 이어도 되나? 요소는 삐를 할 때. 요소 한 개하고 올코팅 한 개 2개를 쓰나? 삐를 할 때도 그렇죠. 그렇죠. 여기 다 쓰나요? 그렇지. 왜 토라스 왜 잡느냐고. 포도도 여기 쓰면 되는 요방법. 로타리 치면 포치 있어요. 올 코팅한 게 요소 한 개. 그래 해놔놓고 요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포도가 우리가 봄에 순난 가지고 클 때 보면 물방울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발화돼 버리는 거 많이 보시죠? 올 코팅 비료 30이상 11이니까 저기 농협이 안 하던데 어디 가서 구매합니까? 아니 농협에서 갖다 놔라 하면 되지. 내가 오늘 한국말 사람이 많이 듣고 그런 사람이 없더라고. 그럼 농협에 갖다 놔라 하면 되지.
농협에 그거 비로 갖다 놔라 그러면 되지. 그건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소량으로 갖고 갖고 아니 소량이 아니고 그 우리가 욕하는 교육하는 분들이 그- 필요를 처음 알았거든요. 예. 제가 이제 상공에서 이제 교육을 여기만 받으시고 처음 이제 다 어떤 가서 이제 내가 출연해야 되겠는데 그래 그때 어떤 때에 지난번 사장님과 통화를 하고 나서 이 비료를 제가 너무 다 사러 갔어요. 그럼 이 비료가 수요량이 좀 많으면 농업에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 하니까 수요량이 이제 적으니까 제가 우리 때는 이제 농업에서 32가지 저 비료를 조금 해서 한 발에도 간단해라 해가지고 복숭아에 그 밑비를 쓰라고 이야기하고 그 고추 심을 때도 쓰라 그러고 그 방법은 이 방법을 가르치시면 되잖아요. 농협에다가 감자 심을 때는 올코팅 비료를 100평에 2개를 넣고 요소를 2개를 넣고 심으면 되고 요소 고추 심을 때는 올코팅 1개 요소 1개 넣고 심으면 되고 이 방법이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여간에 큰 애가 없어요. 감자 심을 때는 뭐 2개, 4개 정도 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가 토양에 필요한 양을 갖다가 계산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절 이식감하고 그렇게 한 거죠. 예, 하여튼 그러면 저 아까 냉해 방지에서 지금부터 2 내지 3회 이제 처럼 아니요, 이게 냉해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체내 전형 양분이고 냉해는 온다 할 때 그때 그 전날 살포하는 게 냉해 방지가 된다. 냉해 방지는 미리 친다고 냉해 방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기 전날이나 그 전전날치야 살포해야 방지가 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에 제가 강당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황문국 대표 박기입니다. 감사합니다.